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요즘 한국은 많이 쌀쌀해져서 저녁만 되면 막 추워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나라는 어떤가요? 오늘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팟캐스트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팟캐스트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재밌게 공부하고 또 한글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 게 인기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혹시 느껴지시나요? 저는 느껴져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인기가 정말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한국어의 문자인 한글, 이 한글이 위기에 빠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아셨나요? 또 이 위기에서 한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영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팟캐스트에서는 이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혹시 저번 팟캐스트를 안 보셨다면 그거 먼저 보시고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번 팟캐스트에서 세종대왕이 비밀리에 한글을 만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결국 한글을 반포했죠. 반포하다는 이 동사, 저번 팟캐스트에서 배웠습니다. 세상에 알리는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고 홍보도 많이 했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뒤에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 한번 써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입견 때문에 안 좋아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은 정말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일단 양반들은 한자를 쓰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 한자를 썼고요. 양반들은 한자를 엄청 수준이 높은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엄청 무시합니다. 양반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글을 쓰면 중국을 버리는 거고 학문에도 방해가 되고 정치에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거기다가 한글은 양민이나 여성들이 쓰는 수준이 낮은 글자야. 조선시대에는 신분 계급이 있었죠. 농사를 짓는 사람, 이 농민들이 양민에 속합니다. 반면에 글자를 읽지 못했던 백성들은 한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걸 딱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당시에 하연이라는 정치인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연을 비판하는 벽서를 붙인 겁니다. 벽서는 종이에 뭔가를 적고 벽에 붙이는 글입니다. 이게 한글로 된 최초의 벽서인데요.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정치인을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요.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나서 3년 만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이미 사람들이 한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네요. 우리는 저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백성들이 한글을 잘 쓰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또 이 시기에 아주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한글이 많은 사람들이 쓰도록
이렇게 지켜준 사람들이 바로 조선시대의 여성들이었다는 건데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조선시대에서 신분이 높은 남성들은 한글을 무시하고 안 썼어요. 근데 이 여성들이 한글을 퍼뜨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궁중의 여성들 있죠. 그 여성들이 한글을 썼거든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은 힘이 없었는데 그래도 궁중의 여성들은 달랐죠. 신분도 높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왕비나 대비는 한글로 문서를 작성해서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왕비는 왕의 부인이고 대비는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궁녀들이 왕의 행동이나 어떤 사건을 폭로하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름은 적지 않았겠죠. 궁녀가 뭐냐면 그 궁 안에서 왕과 왕비를 모시고 일을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성들도 한글을 써서 정치에도 개입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양반 여성들은 양반으로 태어나도 그때는 한자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 여성들도 한글을 배워서 씁니다. 신분이 높은 여성들이 한글을 쓰다 보니 그 여성과 교류가 있는 남성들도 한글을 배울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한글이 현대까지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시대의 여성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글이 사라질 뻔한 위기도 찾아왔는데요. 과연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연산군이 왕이었을 때 백성들이 한글을 쓰지 못하게 되는데요. 연산군은 조선의 10대 왕입니다. 한글을 쓰지 못한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사람들은 연산군을 폭군이라고 자주 묘사합니다. 폭군은 사납고 악한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또 자기 힘으로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비유할 때도 폭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산군은 굉장히 독재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연산군이 했던 나쁜 행동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전부 말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세종대왕이랑은 너무 반대의 모습이죠. 세종대왕은 항상 힘이 없었던 백성들을 위주로 제도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신하들은 반대도 많이 했죠. 그 과정에서도 내가 왕이니까 너희가 다 따라와라.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득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아니라 세종대왕으로 이름이 붙여진 거고 현재에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입니다. 반면에 연산군은 폭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폭정은 사납고 포악하게 정치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정치나 백성한테는 관심도 없고 술이랑 예쁜 여자들한테 엄청 집착을 했어요. 또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심기를 건드리다. 이거는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 이거랑 비슷해요. 자기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한테는 다 무자비하게 대하는 거죠.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당연히 연산군을 비판하는 글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글들이 한글로 쓰여진 거예요. 물론 익명으로요.
익명은 이름을 숨긴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름을 숨겼겠죠. 누가 이름을 쓰고 거기다 비판을 하겠어요. 근데 연산군이 이 익명으로 된 투서를 보게 된 거죠. 투서는 누군가를 비판해서 몰래 보내는 글입니다. 또 이 연산군이 자기를 비판하는 거는 절대 못 참았거든요. 이런 성격을 가진 연산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글을 쓰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누가 썼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알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이때부터 모든 백성들이 한글을 쓰지 못하게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한글을 가르치게도 못하고 배운 사람은 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한글 쓰는 사람은 다 체포를 했어요. 근데 정말 진짜 심지어 만약에 주변에 한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벌까지 받게 했어요. 또 한글로 된 책을 다 불태웠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훈민정음 해례본 이야기 했죠. 한글의 해설서 같은 훈민정음 해례본. 이 해례본이 하나가 아니라 수백 권을 배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이제 왜 현대에 사람들이 연산군을 폭군이라고 평가를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결국 신하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왕의 자리에서 내쫓습니다. 제가 이제 연산군이 했던 일들을 지금 다 말할 수 없어서 말을 안 했는데 정말 나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의 자리에서 내쫓은 거죠. 그래서 연산군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원래는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을 보면 조 아니면 종으로 끝나거든요. 세종처럼 종 이렇게 끝나는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군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이라고 불립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자질이 없었는지 볼 수 있죠. 이렇게 연산군 때문에 한글이 세종대왕이 정말 열심히 만들고 정말 어렵게 반포를 했는데 이 한글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연산군 때문에 한글이 위기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왕이 바뀌면서 다시 사람들이 한글을 씁니다.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와 볼까요? 커피의 역사 팟캐스트에서 고종 황제 이야기 했었는데요. 고종이 왕이었을 때 한글이 전파가 되도록 아주 노력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최초로 한국어로 된 교과서를 만드셨고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지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만나려고 하신 분입니다. 진짜 놀라운 거는 이분이 외국인이라는 건데요. 바로 호머 허버트 선생님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였던 분 중에서 안중근 의사라는 분이 계세요. 안중근 의사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정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 보고 의사라는 말을 붙이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인이라면 호머 허버트를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분은 왜 한국에 오셨을까요? 일단 1886년에 조선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근대적인 공립학교가 생깁니다. 그 학교 이름이 유경공원인데요.
이 학교에서는 조선에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때 호머 얼버트 선생님이 미국에서 조선으로 와서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도 외국 가서 뭐 살거나 일하면 그 나라 언어를 좀 배워보고 싶잖아요. 이 호머얼버트 선생님도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한글을 공부하신 거예요. 또 한글을 공부하다 보면 수업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한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한글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낀 거예요. 왜냐면 한글이 정말 빨리 배울 수 있는 문자잖아요. 근데 이 호머 헐버트 선생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됐나 봐요. 왜냐면 한글이 너무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때도 조선 후기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한자만 되게 수준이 높은 글자라고 생각하고 한글을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그 호머 헐버트 선생님은 이걸 너무 이해를 못 하셨어요. 이 상황을. 그리고 3년 만에 상당히 높은 한국어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너무 대단한 건 호모 얼버트 선생님은 1891년에 한글로 직접 지리 교과서까지 만드시는데요. 그 교과서 이름이 삼인필지입니다. 이 삼인필지는 태양계와 다른 나라들의 위치, 특징, 역사를 한글로 정리한 책이고요. 이 책으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십니다. 호모얼버트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한글이 우수하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고요. 또 헐버트 선생님은 양반과 서민, 남자, 여자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에서 드디어 남녀와 신분의 차별이 없는 평등 사상을 보여주신 분이죠. 사실 이 호머 얼버트 선생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호머 얼버트 선생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일단 여러분 아리랑 아시나요? 이 아리랑이 음악 규칙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긴 했었는데 악보는 없었습니다. 이 아리랑의 악보를 만드신 분이 호머 얼버트 선생님이시고요. 이분은 조선의 정치, 외교에도 관심이 많아서 고종 황제를 많이 도왔습니다. 미국인이다 보니까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랑 외교할 때 많이 도왔고요. 또 고종 황제의 자문 역할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었고요. 신임을 얻었다. 이 뜻은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종 황제가 호몰버트 선생님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했던 그 시기였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호몰버트 선생님이 밀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까지 하게 되죠. 밀서라는 거는 몰래 이렇게 주는 서류, 비밀리에 주는 서류를 밀서라고 합니다. 고종 황제가 그런 임무까지 호머 얼버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호머 얼버트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이 한국을 좀 도와줘라. 일본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미국에서 좀 도와줘라. 이런 밀서를 주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처럼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랑 미국이 몰래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조선을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헐버트 선생님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고요.
그 뒤에도 헐버트 선생님은 미국에서 칼럼을 계속 쓰세요. 칼럼에 미국은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주장 많이 하시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홈얼버트 선생님은 사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분입니다. 한국이 결국은 광복이 되잖아요. 광복 후에 다시 초대를 받아서 한국에 오셨는데요. 그때 홈얼버트 선생님의 유언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이게 유언이었거든요. 지금은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미국 사람이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고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것은 인류애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이러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국인들도 한국을 많이 버렸어요. 조선인들도 조선을 많이 버렸는데 조선인도 아니고 외국인이 한국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니까 지금도 한국인들한테 존경도 많이 받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분을 존경하고 연구하고 또 영감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외국인 분이 한글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고 한글로 된 교과서까지 만드셨지만 정작 조선에서는 여전히 양반들은 한자만 수준이 높은 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896년에 최초로 한글로 된 독립신문이 등장합니다. 이 독립신문을 만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는 분도 있어요. 설마 하시겠지만 홈얼버트 선생님도 독립신문을 만드는 것을 도우셨습니다. 또 서재필 선생님, 주시경 선생님 이렇게 함께 한글로 된 신문을 최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죠. 한글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분입니다. 제가 한글의 본래 이름은 뭐라고 말했죠? 저번 팟캐스트에서? 네, 한글의 본래 이름은 훈민정음이라고 했는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한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만드신 분이 바로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홈얼버트 선생님의 제자일 것이다. 이런 추측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확실한 기록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힘을 합쳐서 한글 연구를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이 독립신문에서는 공식적으로 띄어쓰기가 최초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어 쓸 때 띄어쓰기 하잖아요. 그 띄어쓰기. 또 주시경 선생님은 제자들과 국어 연구 학회를 세웁니다. 이 시기에 주시경 선생님의 아주 간절한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어로 된 사전을 만드는 겁니다.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으니까 한글이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가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위기를 느낀 주시경 선생님은 1911년에 말모이라는 조선어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말모이는 말을 모으다는 뜻입니다. 말모이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조금 뒤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모이를 만드시다가 1924년에 주시경 선생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사전을 제작하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무려 15년이 지나서 다시 사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누가 다시 만들었을까요? 바로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들입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이렇게 주시경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자들이 사전을 다시 만든다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이 제자분들이 주시경 선생님이 세운 국어연구학회를 이어받아서 조선어 연구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멈춰있던 이 사전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다시 하신 분이 이극로 선생님입니다. 이 사전 만드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한국 영화가 말모이입니다. 재밌으니까 한번 이해되면 봐보세요. 여기 영화에서 윤계상 배우가 나오시거든요. 이 배우가 연기한 인물이 이극로 선생님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글날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한글 잡지도 만들었습니다. 1931년에는 학회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바꾸고 계속 활동을 합니다. 한글 강습을 하면서 한글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1933년에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한글 표기의 기준이 되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전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일본에서 점점 더 한국어를 못 쓰게 합니다. 1938년부터는 학교에서 조선어를 배울 수 없었고 일본어를 사용해야 됐어요. 또 1940년대에는 한글로 된 신문, 잡지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어 학계에서는 사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일단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사투리를 다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표준어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사투리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어를 정하고 그 뜻까지 풀이하는 사전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지를 않으니까 전국을 돌면서 손으로 자료를 막 쓰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조선어 학회에서는 주시경 선생님의 꿈을 이어받아서 말모이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실 일본은 조선어 학회를 계속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때 일본의 목표는 한국어를 못 쓰게 하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정말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조선어학회 회원 중에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한테 일본어 말고 조선어를 쓰라고 하신 거죠.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일본어를 썼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이 그걸 일기에 적고 그 일기를
일본 경찰이 보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빌미로 정말 안타깝게도 일본 경찰들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교도소에 수감시킵니다. 그리고 무려 14년 동안 만들었던 이 말모이 원고도 가져가 버립니다. 회원들은 교도소에 갇혀서 결국 사전 만드는 일이 또다시 멈춰버립니다. 근데 다행히도 1945년 8월 15일에 한국이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고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말모이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기적적인 일이 생깁니다. 바로 지금의 서울역인 그 당시에는 경성역에서 말모이 원고가 있다고 조선어학회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1957년에 조선말 큰사전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조선어학회는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꿨고요. 한글학회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배우고 당연하게 사용하는 이 한글, 정말 다사다난했네요. 다사다난하다는 건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저번 시간에 한글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글은 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하게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문자죠. 왜 그렇죠?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에 다 상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 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사실은 완전히 사라졌었는데 1940년에 발견되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님에 의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요즘 말로 금수저 같은 분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또 그 돈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물려받다, 이 동사는 재물이나 지위를 이어서 받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이 많은 돈으로 한국의 문화재들을 수집하셨어요. 이분은 문화재를 보는 안목도 되게 좋으셨고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문화재를 지키려는 마음도 강하셨습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님은 1940년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이때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하신 분이 간송 전형필 선생님에게 책 가격을 1,000원에 팔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00원이면 서울에서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이 선생님이 얼마를 주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입하셨을까요? 바로 10,000원을 주고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사셨어요. 그리고 복제를 해서 한글 학자들이 이걸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선생님이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가지고 다니시고
잘 때도 그 베개 있잖아요. 그 베개 밑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두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노력 덕분에 지금 현대에는 우리가 세종대왕이 어떤 원리로 한글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지켜낸 이 한글이 현대에 와서 정말 인기가 많은 문자가 되기도 했지만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글은 자음 19개, 모음 21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다른 문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바로바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자판을 빨리 누를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메시지할 때나 키보드를 칠 때 있잖아요. 그때 다른 글자에 비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 요즘에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의 이 기능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일을 해주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챗 GPT한테 요즘에 유행하는 옷이 뭐야? 이런 거를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챗 GPT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한글은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식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세종대왕이 미래를 내다본 것이 아니냐,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글자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정말 너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유튜브 영상이 2개가 있는데요.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거는 제 영상은 아니고요. 하나는 제가 저번에 추천했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거기서 재밌는 부분만 편집해서 쭉 볼 수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 드라마의 한석규 배우분이 세종대왕 연기를 정말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꼭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5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요. 이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글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랑 또 제가 계속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영상의 표현을 되게 잘했어요. 저는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저를 대신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총 2팟캐스트를 통해서 한글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글은 양반들이 무시했고 또한 조선의 임금 때문에 위기에 처했고 또 침략당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은 글자입니다. 또한 한글은 왕이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만든 글자고 조선의 여성들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었고 또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왔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글자입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글자들도 정말 우수하고 훌륭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도 되고 또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국을 좋아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어를 배울 생각이 없었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한 분이라도 나는 한글을 배워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정말 저도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특정 나라나 특정한 사람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의도는 없고 이거는 한국어 공부를 위한 팟캐스트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긴 팟캐스트였는데 다음 팟캐스트에서는 좀 더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팟캐스트에서 뵙겠습니다.